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강한 특징들이 있는데 대장암이 발견이 됐고 온몸이 다 아프고 체력도 떨어지고, 그런데 대장암은 없습니다. 그럼 이 둘 중에 하나의 건강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아마 두 번째이겠죠. 왜냐면 일단 대장암은 없어야 되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건강의 속성이 본질적으로,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닥터입니다. 유튜버이고요. 채널에서는 팔란티어와 건강과 관련된 콘텐츠를 주로 다루고 있고, 최근에 책을 내게 됐는데 또 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신사임당 쪽에서 섭외를 해주셔서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건강이란 게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래서 뭔가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아마 10명에게 물어보면 10명 다 다르게 대답할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근데 이제 건강이라는 거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상대적으로 평가한다거나 추상적으로 평가하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뭔가 시대가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그 절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게 건강을 과학적으로 정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건강의 일반적인 특징들이죠. 딱히 아픈 데 없고, 뭐 체력 좋고, 배도 안 나왔고, 잠 잘 자고, 소화 잘 되고.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대장암이 발견됐다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 정도의 건강을 원하시나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당연히 아니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장암은 없어야 되니까요. 그럼 제가 다음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강한 특징들이 있는데 대장암이 발견이 됐고, 오른쪽은 일반적으로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특징들이죠. 온몸이 다 아프고 체력도 떨어지고, 그런데 대장암은 없습니다. 그럼 이 둘 중에 하나의 건강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아마 두 번째이겠죠. 왜냐면 일단 대장암은 없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건강의 속성이 본질적으로 이런 피상적인 특징들에 있는 게 아니라 대장암이 없는 상황과 더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표현을 해보면은 건강에 본질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런 피상적인 특징들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질병이 없음을 증명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 세상에는 수십만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이 수십만 가지 질병들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질병에 안 걸리고 싶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되게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질병 자체를 안 걸리고 싶잖아요. 100가지 질병이 있는데 99는 안 걸리고 하나는 걸리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든 질병이 당연히 다 안 걸리고 싶죠. 그래서 이 방향성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 건강의 방향은 모든 질병에 다 안 걸리고 싶은 방향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우리가 이 현존하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질병에 안 걸리게 되면 죽지 않게 되거든요. 영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본질적으로 다가가다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죽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나 죽지 않고 싶기까지는 않은데, 영생을 원고 싶진 않은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방향성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최대한 구체화시켜서 논리적으로 정의한다면, 앞서 얘기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정리해 본다면 죽음의 가능성을 낮춰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건강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이 건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걸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꾸는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죠. 앞에서 우리는 건강을 죽음의 가능성을 낮추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죽음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가로 이제 바꿔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사고의 흐름이 구체적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왜 죽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통계청 표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사망 원인이 대부분 다 이 이유들로 죽습니다. 1위가 암, 2위가 심뇌혈관 질환, 3위가 뇌혈관 질환, 4위 자살이나 폐렴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건강해지기 위한 한 무수히 많은 노력들이 있을 텐데, 정확하게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의 위험성이 내 몸에 있는지, 혹은 지금 문제가 없는지 발견해서 교정해 보려는 노력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없다면 지금 건강의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부터 지금 하고 계신 거죠. 확인하는 과정이 일단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제가 책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좀 다룬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나 그동안에 병원 한 번 안 다닐 만큼 건강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죽었다더라, 아니면 갑자기 아팠다더라,
의사들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모순인 거죠. 병원을 가서 우리 몸의 상태를 검사하고 확인해 봐야 내 몸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견되면은 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암의 위험성이 발견이 됐다, 혹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발견이 됐다면 그 문제를 발견하고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사람을 죽게 하는 가장 흔한 원인인데 그걸 확인하지 않고 지금 엉뚱한부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죽음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딴 데 가서 다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검사를 먼저 받아보는 것이죠. 가장 흔한 접근 방법은 당연히 종합검진이고요. 오메가3를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이것도 결국엔 다시 건강을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건강을 우린 방금 죽음의 가능성을 낮추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오메가3를 먹으면 죽음의 가능성이 낮아지나요로 바꿔서 질문이 되겠죠. 근데 우리 앞에서 죽음의 가능성을 방금 암, 심뇌혈관 질환, 폐렴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 질문은 다시 오메가3는 암, 심뇌혈관 질환, 폐렴의 가능성을 낮추나요로 질문을 바꿔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메가3의 가장 흔한 특징을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로 준비해 왔는데, 이 내용들 보시면은 대부분 다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장점들이에요. 오메가3의 특징들이. 그러면은 다시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와서 오메가3를 먹으면 건강해지냐는 오메가3를 먹으면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느냐로 질문을 바꿔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면 죽음의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거니까 오메가3를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예방하지 못한다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지 못하겠죠. 근데 현재까지 연구 데이터상 아주 특수한 경우를 빼고서는 오메가3를 먹고서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 목적으로 오메가3를 먹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약간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못할 뿐이지 건강엔 좋을 거라고. 근데 그거는 건강을 지금 정의하지 않고 있는 사고의 흐름으로 하는 주장인 거죠. 추상적인 주장인 거잖아요. 사실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지 못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방금 건강을 죽음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죽음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죽음을 유발하는 문제들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그 건강식품이 이 죽음을 유발하는 그 문제들을 제거해주는 게 입증이 됐는가? 사고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연구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 건강식품이 죽음을 유발하는 그 문제들을 예방하거나 치료해 줬는가? 건강식품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 건강식품이 그 수많은 문제들을 치료하거나 예방을 하는가, 결국 인과관계를 묻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식품의 효과를 나타내는 수많은 임상 연구들이 있는데, 수많은 임상 연구들 중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연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이걸 표로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임상 연구의 종류들인데, 이 중에서 무작위 비교 연구라는 것만 인과관계를 입증한다고 통계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위에 있는 메타 분석은 무작위 비교 연구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럼 이 무작위 비교 연구가 뭐냐? 동일한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잡이로 막 섞은 다음에 두 집단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쪽은 진짜 영양제를 주고 한쪽은 가짜 약을 주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통제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집단의 차이는 이 영양제를 먹은 것과 안 먹은 것의 차이만 있겠죠. 이로 인해서 이 영양제가 우리 몸에 끼치는 진짜 인과관계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작위 비교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없다, 혹은 다른 종류의 연구들을 통해서 입증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건 인과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식품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법은 일단 그 임상 연구가 무작위 비교 연구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논문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연구 논문을 읽어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챗GPT가 나왔기 때문에 PDF를 연결시켜서 이 연구가 무작위 비교 연구 형태로 진행됐는가 물어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연구를 근거로 해서 이 연구의 효과를 주장하는 전문가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그 전문가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돼요. 그 연구가 무작위 비교 연구의 형태로 진행이 됐나요? 됐다고 하면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아니다라고 하면 아직 입증이 안 된 겁니다. 저서 가짜 건강의 유혹책 소개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건강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고, 일반적인 건강서와는 다르게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고객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이 건강에 적용시켜서 그 방식으로 좀 건강을 다가가고 분석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의 기본 이 접근 방식이 문제를 정의하고 그것과 관련된 데이터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거든요. 지금까지 수많은 건강서들을 봤지만은 건강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시작하는 책들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방식으로 이 책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풀어가고 있고,
그래서 1부에서는 건강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 2부에서는 우리가 왜 건강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는지 그 방해 요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에 대해서는 질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왜 질병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질병을 다시 정의하는 방법. 그리고 4부에서는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전문가의 사고 흐름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시스템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 전문가의 시스템에 벗어나서 보다 올바른 사고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우리 몸의 건강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보신다면은 종전에 없던 완전 새로운 건강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접근 방식이 워낙 독특하다 보니까 건강서적이 아니라 인문학 분야로 카테고리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할까요? 정말로 접근 방식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완전히 이상한 희대의 명제가 된 건데, 이게 약간 이런 질문이랑 똑같아요. 5살짜리 꼬마아이가 있습니다. 밥을 먹고 이를 닦으려고 하는데 이 꼬마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를 한번 닦기 시작하면 평생 닦아야 되는데 이걸 닦아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게 이를 계속 닦는 이유가, 평생 닦는 이유가 한번 닦기 시작하면 멈추지 못해서 닦는 게 아니라 밥을 평생 먹으니까 이가 썩을 위험이 평생 있기 때문에 닦는 거잖아요. 또 이런 예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크림을 바르잖아요. 선크림을 평생 발라야 하는 이유가 한번 바르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이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혈압당뇨 고지혈증은 결국 노화와 함께 진행되는 만성질환이거든요. 그래서 평생 조절해야 되는 만성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평생 동안 약을 먹고 조절하면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질병이 나에게 지금 생긴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자꾸 약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인은 질병에 있는 거예요. 포커스가 약으로 맞춰져 있는 거죠. 그리고 약을 먹으면 결과적으로는 평생 먹게 되니까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약의 부작용적인 측면에만 사실 더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한번 더 설명을 해보면은 궁극적으로는 건강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사고의 흐름이거든요. 건강은 죽음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고, 죽음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해야 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고혈압을 예방을 해야 되는데,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평생 먹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죽음의 가능성이 낮춰지는 거죠. 근데 약의 부작용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콜레스테롤 얼마나 떨어뜨려야 할까요?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게 좋은가? 얘기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콜레스테롤을 얼마나 떨어뜨려야 할까? 결국에는 다시 건강의 정의로 갑니다. 죽음의 가능성을 낮춰야 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심뇌혈관 질환 발병을 낮춰야 되는 거죠. 콜레스테롤은 심뇌혈관 질환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목적은 심뇌혈관 질환 발병을 낮춰서 죽음의 가능성을 낮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처음 발견이 됐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일은 심뇌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에만 매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방향이 심뇌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슬라이드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 콜레스테롤이 있을 때 심뇌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에요. 연령이 높아진다거나, 혹은 심혈관 질환 발병이 있었던 가족이 있다거나, 고혈압이 있다거나, 흡연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요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위험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당뇨가 있어도 더 고위험군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심혈관이 아닌 다른 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더 고위험군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던 사람은 다시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고위험군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위험군마다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야 하는 그 수치가 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은 더 많이 떨어뜨려야 되는 거고, 저위험군은 적게만 떨어뜨려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수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발병 위험을 떨어뜨리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치들은 의사들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서 이 수치를 알려주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다 앞서 말씀드린 무작위 비교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된 내용들입니다. 여기 최고위험군 보면 55 이하로 떨어뜨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최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작위 비교 연구를 해본 거예요. 55 이하로 떨어뜨린 그룹과 그 이상으로 유지했던 그룹을 비교를 해보니까 심뇌혈관 질환의 발병이 압도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까 처음 질문 주셨던 다른 전문가분들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도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들은 어떤 연구 데이터를 근거로 주장하느냐를 봐야겠죠. 그런데 대다수는 무작위 비교 연구가 아닌 데이터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작위 비교 연구가 아니라면 인과관계가 입증된 연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당수가 인과관계가 아닌 데이터를 근거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죠.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실 약간 걱정은 하긴 했는데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차이가 나는 궁극적인 이유만 본다면은 사실은 알고 있는 정보의 양이 차이가 나서 이거든요. 만약에 이쪽 전문가는 1에서부터 10까지를 알고 있고 이쪽 전문가는 1에서부터 5까지만 알고 있다면 이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의견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1부터 10까지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전문가는 갑자기 20부터 30까지의 주제를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견이 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예가 혈압약일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혈압약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전문가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혈압약을 먹어야 하느냐, 먹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렇게 두 개의 부류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혈압약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이야기는 결국 죽음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느냐의 이야기거든요. 혈압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심내혈관 질환 발병을 낮춰서 죽음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느냐. 이 관점으로 본다면 혈압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낮아졌다라는 그 데이터를 누가 더 알고 있느냐 이 얘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부작용을 이제 주장하는 쪽의 주장은 사실 이쪽 관련 데이터를 많이 알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의 관점으로 문제를 통합을 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의 양이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이터를 누군가는 인용을 하고 누군가는 인용하지 못하느냐. 새로운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은 사실은 의료의 영역이 아니라 통계학의 영역이거든요. 통계학의 영역은 일반적인 의대 과정에서는 제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의학 지식을 새로 배우는 것은 모두가 똑같이 하지만 새로운 지식이 나와서 그 지식을 새롭게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우질 않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양질의 데이터라거나 그렇지 못한 데이터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복잡하게 이제 섞이는 과정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는 훨씬 더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알고 있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 데이터를 많이 알고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서로 알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지식의 양이 차이가 나서 생기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표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알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다 드러내게 되면은 양도 차이가 나고 퀄리티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좀 더 이어서 이 얘기를 해본다면은 의료의 지식이 둘 다 비슷한 전문가가 있는데 통계학적인 지식에서 만약에 차이가 난다. 이럴 경우에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동안의 전문가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왜냐하면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요. 근데 전문가의 면허증을 갖고 있으니까 그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맞겠지.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해왔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되고 AI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정보가 다 드러나기 시작했고 어쩔 수 없이 전문가의 권위는 점점 낮아지고 있고 이 정보의 접근성은 엄청나게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필연적으로 지금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한 3, 40년 전에 사실 문제가 아니었죠. 전문가의 말이 절대적인 영향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진위 여부가 이제 하나둘씩 드러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를 인식하는 그 단계가 되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라도 알아서 예를 들어서 무작위 비교 연구라는 것을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셨잖아요. 하나라도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안전성의 단계를 하나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하나의 변수만 통제하는 연구가 실제로 가능한가요? 그래서 결국 그 질문은 이 무작위 비교 연구가 얼마나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구 하나만 갖고 입증됐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무작위 비교 연구가 한 번이 아니라 20번을 했는데 계속 똑같이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그 표에서 처음 보셨던 피라미드 위에 제일 위에 메타 분석이라고 있었잖아요. 무작위 비교 연구 한 몇십 개를 동시에 종합해서 분석한 형태의 연구인데 여기서 입증이 됐을 때 인과관계의 근거 수준이 가장 높다라고 일반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인과관계가 100% 완벽하다라는 건 없습니다. 이 과학계에서는 원래 100%가 없거든요. 가능성이 점점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무작위 비교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형태의 연구라면 그건 인과관계가 진짜로 낮거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연구조차도 완벽하지 않은 거니까. 일반인이 연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팁이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노하우가 바로 챗 GPT 이용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내용을 읽어도 사실 너무 의학적인 용어들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리고 영어로 돼 있고 일단은, 그래서 읽기가 되게 어려운데 요즘에는 굉장히 쉽게 번역해서 요약을 해주기 때문에 이 연구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인과관계라고 명확하게 받아들여도 될 만한지, 뭐 이런 것들을 챗 GPT에게 물어보면은 다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무작위 비교 연구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봄으로써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건강 정보들이 사실 우리가 직접 찾기보다는 그 전문가가 이러이러한 연구가 있어서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접하게 되는 경로가 사실 훨씬 더 많거든요. 우리가 정보 자체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 전문가를 찾아보잖아요. 이 경로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전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근거가 이런 인과관계가 높은 근거 수준의 연구인지를 확인해보고, 아니면 그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검증의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